나는 손에 든 악기줄을 거두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넘어 문 앞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집어든 후 처음 여기 왔을 때처럼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금 비가 내린 터라 밤은 조금 습했고 날씨는 이미 완전히 서늘해져 있었다.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거리에서 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채 빠르게 공원을 향해 걸었다. 나의 고객 중 꽤 많은 이들은 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총이 들어있을 거라고 여겼고 날카로운 서양검이 들어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어깨를 쫙 펴며 이 안에는 정말로 바이올린만 들어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도시전설에 따르면 캄캄한 밤이면 구슬픈 세레나데가 마치 온기를 잃은 사람을 위한 이별곡처럼 천천히 울려 퍼진다고 한다. 사실 그냥 멋져 보이고 싶어서 이게 내 대답이었다. 내가 악기줄을 무기로 즐겨 쓰는 이유는 손에 익고 고상한 데다 간단하고 거칠지 않기 때문이다. 현악기 중에서도 하필 바이올린을 선택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나만의 개성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바이올린은 클래식하면서도 진부하지 않고 중세의 런던 베이커가에 흐르던 남성적인 낭만이 넘쳤다. 게다가 바이올린은 내 마음속 최고의 우상인 주기락이 가장 잘 다루는 악기다. 열성 팬이라면 당연히 각 분야에서 자신의 우상을 따라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늘날 사회에는 다양한 돈벌이 수단이 있으므로 킬러의 존재도 사실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딥웹처럼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몰아치기도 한다. 나는 곧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휴대폰에서는 끊임없이 여자친구의 독촉 메시지가 떴다. 나는 고개를 숙여 서둘러 답신을 보내며 이를 악물고 어서 눈앞에 빨간 불이 바뀌기를 속으로 재촉했다. 그때 불현듯 길 건너편에 인형 하나가 나타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발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검은 옷을 걸친 그 사람은 무심하게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주기락? 주기락? 잠깐, 어딘가 이상한데?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은발의 존재가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았다. 머릿속에서 집에 소장 중인 라이브 CD와 음반, 인터뷰북 등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까지 그렇게 멍하니 서 있을 거야? 혜린의 목소리가 벼랑간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신호등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얼른 뛰어서 건너갔다. 저기 주기락이랑 완전 똑같이 생긴 사람 너도 봤어? 그 사람 벌써 여길 몇 바퀴나 돈 거 같은데 정말로 주기락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나는 속으로 두 사람의 이미지를 몇백 번이나 비교해보았다. 내 우상을 내가 어떻게 못 알아보겠냐? 진짜로 주기락이라면 밖을 쏘다닐 때 미라처럼 꽁꽁 싸맬걸? 어떻게 가발 하나만 쓰고 밖으로 나오겠어? 게다가 풍기는 분위기도 완전히 전혀 달랐다고. 나는 속으로 혼자 덧붙였다. 그래도 정말 비슷했단 말이야. 어쩌면 대역일지도 모르겠네. 혜린이 투덜거리며 폴짝 뛰어와 나에게 팔짱을 꼈다. 오늘 공연은 좀 어떠셨나? 굳이 말할 필요 있어? 나는 웃으며 손에 든 바이올린 케이스를 흔들었다. 그 안에는 바이올린 케이스와 활 두 자루 외에 검은색 편지 봉투도 하나 들어있었다.
자네도 받은 모양이군. 점장이 닭 조각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었다. 첫째와 셋째 쪽도 받았네. 나는 턱을 괴고 치킨집 카운터 근처에 앉아 점장이 잘 재워둔 닭을 능숙하게 조리하는 걸 지켜봤다. 어째서 우리 같은... 나는 잠시 멈칫했다. 자화자찬하는 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나 역시 일찌감치 중2병 시절을 졸업했기 때문에 나는 레전드 킬러 같은 표현은 그냥 삼켜버리고 말을 이었다. 그를 아들 부르듯 편하게 부르는 건지 나는 입에 문 빨대를 흔들었다. 중개인을 건너뛰고 직접 찾아온 게 좀 이상해요. 편지도 온통 시커멓고 설마 오컬트와 관련된 건 아니겠죠? 점장은 나의 재미없는 농담 같은 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이 작은 공간 안에는 지글지글 닭 튀기는 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알아보니 그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군.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블랙스완 말인가? 나는 속으로 가만히 읊조리다 치킨을 쿡 찍어 입에 넣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수락할 거래요? 셋째가 갈 거야. 점장은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 조각을 튀김 뜰 채로 건져 잘 털었다. 다른 한 명은 얼굴을 마주치면 곤란하다고 하니까 됐어. 왜? 자네가 가려고? 나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나는 사람이 좋으면 그 집 말뚝에도 절을 하는 사람이라 나의 우상과 그렇게 닮은 친구한테는 손을 댈 수 없죠. 그렇다. 편지에서 의뢰한 암살 대상은 바로 며칠 전 거리에서 마주친 그 은발의 소년이었다. 헬리오스.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이다. 이 잘생긴 사람 방금 들어온 그 손님 아니야? 혜리는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다가 머리를 쓱 내밀고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깜짝 놀라 헥 고개를 돌린 나는 헬리오스라 불리는 그 소년이 바로 구석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말없이 점장과 시선을 교환한 뒤 곁눈질로 슬쩍 그를 살폈다. 고개를 들진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시종일관 접근 금지라는 위압감이 마구마구 풍겼다. 그는 나른하게 소파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핸드폰 화면을 대충 휙휙 넘기고 있었다. 창밖의 햇살조차 그의 신발 끝에서 5cm 떨어진 곳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 너무 눈에 띄는 목표는 중2병이 걸린 바보가 아니라면 쉽게 덤빌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분명 여친한테 메시지 보내는 걸 거야. 혜린이 슬쩍 내 귀에 대고 야유하듯 말했다. 나는 임무 목표를 몰래 살피는데 열중하느라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저기 잘생긴 사람 말이야. 막 들어왔을 땐 분위기가 완전 흉흉했는데 지금은 봐봐. 휴대폰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잖아. 나는 살짝 멍하니 혜린의 시선을 따라 눈을 돌렸다. 햇살은 어느새 헬리오스의 어깨 위를 넘어가는 중이었다. 그림자와 빛이 교차하는 곳에서 그는 무심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남자들은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니까. 그러더니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헬리오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가게에서 새로 출시한 도넛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가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기도 전에 냉랭한 대답이 돌아왔다. 필요 없어요. 이건 무료로 드리는. 난 이런 거 안 먹어요. 저희 가게는 포장도 해드려요. 혜린이 손끝을 저으며 말했다. 여자친구분께 가져다 드리세요. 여기까지 들은 헬리오스는 그제야 천천히 휴대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며 말했다. 당신
너무 시끄러워. 일주일 동안 따라다닌 결과 솔직히 말해서 헬리오스라는 이 소녀는 딱히 특별한 구석이 없었다. 나는 빵을 씹으며 컴퓨터 모니터 앞에 죽치고 앉아 8번째 하품을 했다. 그렇다. 나는 결국 이 임무를 수락하고 말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배후의 보스가 보수를 10배로 높였기 때문이었다. 그 돈이면 바로 명예롭게 은퇴해서 혜린과 신선처럼 유유자적한 삶을 살기에 충분했다. 물론 내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이어폰에서 들리는 부스럭 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벗어났다. 헬리오스가 일어날 시간이 된 것이다. 나는 볼륨을 높이고 찬찬히 다시 감시 생활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와 같다. 그 누구도 각지에 있는 교통, 지역 CCTV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조작하며 여러 개의 창 화면을 열었다. 헬리오스의 생활은 상당히 규칙적이었다. 그는 웬만해선 집 밖에 잘 나가질 않았고 도청기에서도 수상한 소리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았다. 대부분 쏴 하는 물소리와 옷을 입고 벗을 때 나는 옷감이 마찰음 따위였고 심지어 발소리조차 거의 듣기 힘들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복도의 감시 화면을 통해 그가 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집을 나서면 보통 인적이 드문 도시의 구석진 곳으로 가서 목적 없이 걷기만 할 뿐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는 낌새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그는 늦은 밤까지 이렇게 산책만 하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서 15분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샤워를 하러 갔다. 매일매일이 이런 식이었다. 유일한 특이점이라면 그의 얼굴이 정말 주기락과 닮았다는 것이다. 감시 화면을 통해 헬리오스가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며 그 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가끔 주기락을 떠올리곤 했다. 만약 주기락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예전에 그가 거리에 나왔다가 팬에게 걸렸던 장면이 떠올랐다. 거리 전체가 물 셀 틈 없이 그를 에워쌌고 혼란한 현장과 몰려든 사람들로 소녀는 인파 한가운데로 밀려갔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웃으며 흥분한 팬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고 매니저는 그런 그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차가 멀어지기 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께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여기 있는 헬리오스와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날 내가 한창 악기줄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셋째가 죽었다.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덤덤했다. 나는 깜짝 놀라 CCTV 화면 속에서 걷고 있는 헬리오스를 보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헬리오스는 분명 내 감시 화면에서 사라진 적 없었는데 대체 언제 셋째와 만났던 거지? CCTV 화면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이 화면이 정말 진짜인 건가? 가시지 않는 당혹감을 억누르며 나는 곧 셋째를 찾아냈다. 몸에는 불필요한 외상의 흔적이 없었고 수법도 상당히 깔끔했다. 마치 순식간에 기척 없이 숨통을 끊어놓은 것 같았다. 나는 셋째의 정장 단추에서 초소형 피놀 카메라를 떼어냈다. 이게 왜 여기 숨겨져 있었는지는 묻지 마시게요. 업계 경쟁을 위해서는 항상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둬야 했으니까. 헬리오스의 움직임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애초에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기습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고 계속해서 화면도 정지시켜 봤지만 여전히 그가 대체 어떻게 귀신처럼 셋째의 뒤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화면의 프레임이 계속해서 흔들렸다. 내가 상관 않고 계속 마우스를 누르자 갑자기 원래는 주의하지 않았던 화면이 모니터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순간 멍해지며 머리가 얼얼해졌고 온몸의 떨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방금 발견한 화면을 전체 영상에서 따로 분리해냈다. 헬리오스가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심코 쳐다본 것이 아니었다. 착각의 여지도 없었다. 그는 당당하게 렌즈를 응시했고 그곳에 제3의 눈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 짙은 푸른색의 눈동자에는 적나라한 조롱과 비웃음만이 담겨 있었다. 몇 개의 화면 안에 헬리오스란 이름의 두려움 없는 존재가 가득 들어있었다. 충분히 강하다는 건가? 나는 몇 번이나 라이터를 켜려다가 손이 떨려 불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한쪽에 던져버린 후 힘이 빠져 의자 위에 널브러졌다. 셋째야, 너의 죽음은 억울한 것도 아니구나. 어쩐지 그의 목숨값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더라니. 생각 끝에 나는 메일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다운받았다. 사진 속 여성은 웃는 얼굴이 무척 아름다웠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활짝 핀 한 송이 꽃 같았다. 역시 여기서부터 손을 써야겠지. 일회를 수락했을 때 거액의 계약금과 함께 익명의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안에는 주소와 함께 여성의 사진이 몇 장 첨부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헬리오스와 차에서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다. 그 여성에 대해 조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주소의 위치에는 방송 제작사가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은 바로 그 회사의 대표였다. 헬리오스는 그곳에 접근한 적이 없으니 오히려 훌륭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제작사를 감시하느라 구석에서 죽치고 있는데 반나절도 되지 않아 나는 또 새로운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이번 메일은 익명이 아니었고 안에는 새로운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다. 그렇다. 바로 헬리오스의 현재 주소였다. 나는 그 메일을 실마리 삼아 상대의 IP 주소를 찾아내고자 시도했지만 어찌나 수법인 노련하고 교활한지 한나절을 고생하고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마지막엔 이유 없이 화면이 잠기고 말았다. 내가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건가? 나는 검게 변한 화면을 노려보며 생각했다. 바꿔 말하면 이럴수록 그 여성의 이용 가치가 크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 여자는 퇴근 후 이곳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손목 시계를 흘끗 보고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골목의 다른 입구에서 차량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뚝 선 그림자 하나가 벽에 비쳤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제자리에서 몸이 굳은 채로 빛을 등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역광에 가려져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냉담한 청일색 눈동자와 조롱 섞인 서늘한 웃음만은 분명했다.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순간엔 인생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올 때 혜린이 만든 치킨이나 한 입 더 먹고 나오는 것.